어느 북적이는 점심시간에 식당 한 무리의 직장인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유독 목소리가 크고 대화를 주도하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그는 동료들의 말을 끊기가 일쑤이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최신 경제, 뉴스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마치 전문가라도 된 양 열변을 토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주어들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조합해 큰 소리로 내뱉을 뿐입니다. 동료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물으면 그는 논리적으로 답하는 대신 에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습관은 이어집니다. 그는 잠시도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의미 없는 숏폼 영상을 넘기며 낄낄거립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그는 오직 날씨나 어제 본 TV 프로그램 같은 가벼운 농담스물 토크만 늘어놓습니다. 깊이 있는 주제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려 하면 그는 금세 지루해하며 집중력을 잃고 맙니다. 밤이 되면 그는 오늘 너무 고생했다며 보상 심리로 새벽 3시까지 유튜브를 전전하다 좀비처럼 침대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눈으로 일어나 운이 나빠서 일이 안 풀린다며 징크스를 탓하거나 행운의 물건을 챙깁니다. 이 남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는 스스로를 사교적이고 당당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보면 그의 일상은 낮은 지능의 징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를 점점 더 사고하지 못하는 구조로 재배선리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은 200여 년 전 조선의 위대한 스승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수신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습관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부터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귀하고 처남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앉아있는 자세 하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보내는 시간의 질에서 결정된다.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큰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습관들을 거울 삼아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품격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자기 통제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무심코 행했던 일상들이 혹시 나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단단하고 명석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엄숙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지적하는 낮은 지능의 습관 그 첫 번째는 바로 근거 없는 확신과 큰 목소리입니다. 이른바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이펙트로 불리는 이 현상은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가로막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떠들어댑니다.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세상의 복잡함을 알기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습관에 길들여진 뇌는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 크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듭니다. 이것은 지성의 성장이 멈춘 이들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말의 허세를 인간이 경계해야 할 가장 무거운 죄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덕, 즉 입에 덕을 세울 것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이 얕은 자는 남을 가르치려 들고 덕이 부족한 자는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이 많은 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학문과 성찰로 꽉 찬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묵직한 무게감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그 말이 나에게나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입을 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고차원적인 지능의 실천이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피상적인 대화와 호기심의 결핍입니다. 지능의 핵심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물의 본질을 파고드는 탐구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습관에 빠진 이들은 오로지 말초적인 흥미와 가십거리에만 반응합니다. 연예인의 스캔들, 주변 사람의 실수,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해 같은 이야기에는 눈을 반짝이지만 철학이나 예술, 혹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면 금세 머리 아프다며 회피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욕구니드 포 카그니션과 낮은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쉬운 정보만을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의 지성은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산 선생은 이러한 태도를 목석과 같은 삶이라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생각하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오로지 먹고 사는 일과 남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이 바위나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엄중한 질책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초목 하나, 벌레 한 마리를 관찰하며 그 속에 담긴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려 애쓰셨습니다. 선생은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는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 그 감옥의 이름은 바로 무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거부하고 가벼운 농담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을 버려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작은 방 다산초당에서 붓을 쥐고 홀로 사색하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뇌는 쉼없이 돌아갔고 그의 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나누는 오늘의 대화가 혹시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소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한다.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가벼운 소문을 끄고 묵직한 고전 한 권을 펼쳐 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늪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이 지적하는 낮은 지능의 세 번째 징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시의 정적조차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어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도 이어폰으로 귀를 막으며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유튜브의 소음에 자신을 노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회피라고 분석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거나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로 뇌를 강제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반면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은 고독을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침묵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습관에 길들여진 뇌는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공허함을 느끼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금 의미 없는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네 번째 습관인 즉각적인 만족인 스턴트 그래터퍼케이션에 대한 탐닉과 연결됩니다. 당장 입에 단 음식을 찾고 당장 즐거운 영상을 보며 당장 결과가 나오는 일에만 몰두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의 유명한 마실멜로 테스트가 증명하듯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견뎌내는 능력인 지연, 만족은 지능과 아주 밀등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퇴화하는 습관을 지닌 이들은 10년 뒤의 건강보다 지금 당장의 야식을 선택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독서보다 지금 당장의 게임 한 판을 선택합니다. 뇌가 노력 마이너스 보상의 회로를 잃어버리고 오직 쾌락 마이너스 반응의 회로로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지독한 침묵의 공간에서 이 고독의 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선생은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엄격해야 한다는 신독의 철학을 평생의 신조로 삼으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깊은 밤에 비로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보신 것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외로운 방 안에서 침묵은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요,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생이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술이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가 아는 실학의 거장 다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은 또한 금검의 자세를 통해 즉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흩뿌리면 땅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쓰고 싶은 욕망을 참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행위는 고도의 지적 훈련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소박한 식사를 하고 낡은 옷을 기어이 입으며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셨습니다. 육체의 편안함과 입의 즐거움에 굴복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흐릿해지고 판단력은 마비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브레인 포그 BRAIN 파그, 즉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뿌연 상태는 대부분 과도한 정보와 즉각적인 쾌락에 뇌가 절여진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만약 10분도 채 안 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능이 쉬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선생이 다산초당의 툇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듯 우리도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면의 소란이 잦아들 때 비로소 잠들어 있던 지혜가 깨어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인가, 지혜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이 고독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이 지적하는 낮은 지능의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마법적 사고 매지컬 싱킹과 요행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능적 처리가 미숙한 뇌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우연과 필연을 혼동하곤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 대신 행운의 양말에 집착하거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징크스나 미신의 의지에 위안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력의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지적 에너지가 부족할 때 뇌는 손쉬운 마법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이번엔 운이 좋겠지, 저 별자리가 내 운명을 바꿔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자기 객관화를 방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거세시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사고의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원래 이랬어,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효율적인 방법론을 무조건 밀어내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의 결핍으로 보는데, 지능이 정체된 뇌는 익숙한 패턴 속에 머물 때만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매몰되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나태함을 넘어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자신의 기존 신념에 맞는 것만 골라 듣는 확증 편향에 빠져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리고 좁은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습관들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실사고시, 즉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서술 퍼런 이성으로 맞서셨습니다. 선생은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허례허식과 근거 없는 미신, 그리고 공허한 명분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선생은 하늘의 뜻은 요행에 있지 않고 오직 인간의 정성스러운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며 비가 오기만을 빌 것이 아니라 수차를 만들어 물을 끌어올리고 저수지를 정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마법 같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진정한 지혜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선생은 누구보다 유연한 사고를 지닌 혁신가였습니다. 유배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도 서양의 과학기술과 기하학을 연구하며 거중기를 설계하고 화성을 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옛것을 본받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쳐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벚꽃창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만약 선생이 성리학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새로운 지식을 거부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실학의 거대한 금자탑은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자는 물 흐르듯 유연해야 하며 막힌 곳이 있으면 스스로 길을 내어 나아가야 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머리는 썩은 물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운이라는 불확실한 존재에게 넘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이 먹어서 이제 새로운 건 못 배워라며 변화의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며 자신의 뇌를 젊게 유지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이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찌 사람의 생각만 멈춰 서 있기를 바라는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할 때, 그리고 경직된 사고를 깨고 세상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지능은 늙지 않고 찬란한 지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생이 보여주신 그 서늘한 이성과 뜨거운 혁신, 정신이야말로 어리석음의 늪에 빠진 현대인들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그 시끄러운 식당과 사무실의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목소리만 컸던 남자, 침묵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에 매달리던 남자, 그리고 유행만을 바라며 변화를 거부하던 그 남자는 이제 정약용 선생의 서늘한 가르침 앞에 멈춰 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사실은 내면의 빈곤을 감추기 위한 소음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즐겼던 그 짧은 쾌락들이 사실은 자신의 지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약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입을 닫고 대신 세상을 관찰하는 눈과 타인의 진심을 듣는 귀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나를 위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한 낮은 지능의 습관들은 결코 타고난 지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함과 나태함에 굴복할 때 뇌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쉬운 길을 거부하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양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은 매일매일의 성실한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능은 멈춰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다스리는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선생은 70평생을 그 의지로 버티며 조선의 지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는 명확합니다. 첫째, 아는 척하기보다 모름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둘째, 피상적인 소음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즉각적인 보상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유행을 바라지 말고 실질적인 실력을 쌓으며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며 태산도 한 삽의 흙이 모여 이루어지는 법이다. 오늘 네가 바꾼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오늘 하루의 습관들이 혹시 여러분을 어리석음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함에 빠져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 다산초당의 벽에 정석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자신의 결심을 다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벽에 자신만의 정석을 새겨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닦는 일에 전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명석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죽어서야 끝나는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은 단 한순간도 나태함에 나를 내어주지 마라.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나눈 이 엄중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습관을 끊어내고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당신의 앞날에 정약용 선생의 그 서슬, 퍼런 이성과 따뜻한 애민의 정신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날 가장 지혜롭고 당당한 당신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